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공부할 때는 80년대 전반에 있었던 개혁과 후반의 개혁을 비교하는 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 비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개혁 내용이 뭐가 있었다는 걸 좀 전제하고 하시면 좋다고요. 개혁 내용의 삼총사가 언론과 교육과 산업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흔히 제가 근대화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언교산. 아시겠죠? 자, 이제 새로운 얘기 진행 한번 해봅시다. 지금 사실상 청나라는 우리나라를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거기에 고종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람을 내쫓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나라 총독 같은 사람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일본은 아시죠? 우리가 일본한테 잡아먹고 갈 때 일본이 통감부랑 설치했고 통감을 보내죠. 그 첫 번째로 왔었던 통감이 누군지 아세요? 안중근이라는 분이 그놈을 죽였잖아요. 최근에 수업 중에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최근에 한일 그 경제 분쟁할 때 그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실었더라고요. 이토 히로부미의 길을 갈 것인가 고종의 길을 갈 것인가라는 사설을 실었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국과 일본이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토 히로부미의 길을 따라와라고 말을 싣는 신문이 있다는 걸 보고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이토 히로부미죠. 그 새끼 죽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 속국으로 만드는데 이제 천병이 됐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인데 여긴 누가 오냐면은 원색이라는 사람이 와요. 20대 젊은 군인이 와갖고 행패를 부립니다. 와갖고. 그러니까 고종이 끊임없이 얘를 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안 되다가 이 청나라 세력들을 쫓아낸 게 생각지 않게 청일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얘들이 쫓겨나가게 돼요. 근데 쫓겨나면 뭐해? 이제 일본에 또 이게 속국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불안불안한 구조였었어요, 그때는. 자, 그래서 지금은 청나라 외압으로 뭔가를 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고종이 그나마 얘를 좀 견제하려고 지금 겨우겨우 버티는 중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요걸 좀 하나만 기억해둬야 됩니다. 이거는 나라님들 얘기고, 지금 백성들 입장은 이제 어떤 걸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개혁 정책의 변화가 체감이 되지도 않고요. 개혁 정책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백성들은. 그래서 자기는 이런 개화 정책이 자기는 너무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면은 정부가 추진하면 다 좋아서 따라올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말들이 많은 거야. 뭐 하나 추진하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끄집어가고 있었고 거기에 청나라 외압은 커지고 있었고 얘들이 힘들고 얘들은 여태까지 있었던 게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개화 정책은 나한테 불리한 일만 생기게 한다고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 농민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어깨에 무게가 있었는데 그 무게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농민들을 억누르는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였었다고요? 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토지인데 이거 힘 있는 놈들 뺏어간단 말이야. 그 토지를 계속 집적해 나간다는 거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 또 하나는 사적인 세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말도 못하게 거두는데 지방에는 지방 경찰서장, 지방 군대 군단장 그리고 지방에 군수 같은 사람들이 지들이 명목을 만들어갖고 지들이 걷고 있는 거야, 세금을. 이상한 명목을 만들어갖고. 백성들은 힘이 없으니까 2중, 3중, 4중, 5중으로 뜯기는 겁니다, 그냥. 사사로운 수치가 말도 못하게 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게 신분 문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말도 못하는 짐이 여전히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저걸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었던 게 1862년에 있었던 임술밀란입니다. 전국적으로 밀란이 있었단 말이야. 힘드니까 주군에 많이 한번 덤볐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30년이 지나도록 변한 게 없었던 거야. 그러자 다시 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인데 싸워나 보고 죽자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기폭제가 됐었던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요. 사실은 백성들이 처음부터 밀란 일으키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분 현실이 팍팍할 때 사람들이 어디에 기대죠? 종교에 기대죠. 종교가 엄청난 불꽃을 일으키면서 이게 퍼져나갔었어요. 이때 가장 인기 있었던 민중들한테 인기 있었던 종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동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침략은 이 사람들한테는 불편하고 무섭고 알 수 없는 불안감만 주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 서양에 대항해서 만든 학문이 동학이거든. 마음이 푸근해. 사람들이 여기에 기대 갖고 자신의 정신적인 안정을 찾아가는데 이게 1880년대쯤 가면은 동학이 굉장히 많이 번지게 돼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마을을 지나가면은 동학 경전 있는 소리가 안 들리는 집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야.
여태까지 동학은 이교도로 사이비를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동학을 인정해 달라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종교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이게 1892년도부터 나타나게 돼요. 어디서? 원래 동학이 처음 생긴 것은 경상도 경주였었는데 본부를 충청도로 옮겼습니다. 충청도 충주로. 충청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들이 나서갖고 우리 인정해달라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교조는 잘 아시죠? 동학을 창시한 사람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이 혹세 무민의 죄로 사형당했었거든. 동학의 교주를 제시카라고 합니다. 최재우가 1대 교주고 2대 교주가 최시영인데, 지금 2대 교주였었던 그 최재우의 제자였었던 최시영이 지금 동학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키우면서 자기 스승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 신원 운동이라 그래요. 별신 원한 원. 우리 교주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 운동. 곧 말하면 우리 동학이라는 종교를 인정해 주세요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그중에 사람들이 막 운집해갖고 도지사한테 으쌰으쌰하면서 우리 종교 인정해 주세요 하니까는 기회다.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힘든 게 무엇인지 설득을 해갖고 이것을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이 사람들을 정치운동으로 이끄는 혁명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다? 전봉준이라는 사람이에요. 1893년에 전봉준이 호련히 나타나갖고 이 사람들의 데모를 종교 데모에서 이걸 불시에 뭐로 바꾼다? 정치 데모로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교조신원 운동에서 정치 데모 성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사건을 충청도 보훈 집회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그때 동시에 있었던 게 전라도 금구 집회였었어요. 그 보훈 집회, 금구 집회에서 정치적 구호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놈랑가 불씨를 땅 당길 겁니다. 모든 사건은 있잖아요. 한참 부글부글 끓는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이 격발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걸 이른바 방아쇠 효과라고 그래요. 땅 쏘는 게 있어야 돼. 거기에 전라도에, 지금 전라도 정읍지역에 어떤 미친 군수 하나가 있잖아요. 백성들을 뜯어도 좀 너무 심하게 뜯는 놈이 생긴 거예요. 전라도 고부라는 지역에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이제 갑질이지, 갑질. 조병갑이가 자기 아버지 송덕비 세운다고 비석 세운다고 돈 내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물을 가다 놓고 물세를 받고요. 너무 심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역시 그 선봉에는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봉준. 자, 그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운동을, 이거는 그냥 농민운동이 아니라 종교를 끼고 하는 운동이었다라고 해서 이걸 흔히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합니다. 요거 성격 규정에 대해서 학자들이 되게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이걸 동학운동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순수한 농민운동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동학과 농민이 함께하는 운동으로 봐야 되냐, 성격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붙여 부릅니다. 이거는 농민운동 성격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종교운동도 아니고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자, 그게 언제? 1894년에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한다? 전라도예요. 아시겠죠? 몇 월?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1월부터. 아시겠죠? 자, 그걸 고분밀란이라고 하고요. 이 고분밀란은 사실 이거는 조병갑을 쫓아내고요. 사실은 이걸 수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산했었어요. 이때 있었던 농민 세력들은 해산했었는데 고분밀란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요 조사단을 서울에서 보냈는데요. 서울에서 내려왔었던 그놈이 또 나쁜 짓을 합니다. 그 조병갑이가 군수밖에 안 되지만 얘는 중앙에 연줄이 되게 빵빵한 연줄이 있었거든. 중앙에 대신들이 자기의 친척이었단 말이야. 그 조병식이라는 사람, 아까 방공령 사건의 주역이었었던 조병식이 나중에 중앙의 대표적인 보수 대신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하고도 인척관계고 빵빵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걸 조사한다고 내려왔었던 놈이 있잖아요. 잘못했었던 지방간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이 사람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잡아다가 다시 조지고 죽이고 고문하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다 했고 다시 들고 일어난 게 무장해서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동학 농민운동의 시장을 고분밀란으로 볼 것이냐, 이 무장분기로 볼 것이냐, 이것도 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고분밀란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월에 시작했다가 1월은 끝났었는데 3월에 다시 시작합니다. 3월은 끝날 김이 없이 쭉 가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장해서 모이는데 무장해서 산발적으로 모였던 사람들을 어디로 다 집결하세요 했었던 게 뭐냐면 백산 집회라고 해요. 백산. 무장분기는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모였던 거고요. 백산은 뭐다? 이제 군대의 진영을 갖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군대를 호남창의 대장소라고도 합니다. 호남창의 대장소.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3월입니다. 백산 집회까지가. 백산에서 군대의 진영을 갖추고 실제 정부하고 싸웠던 게 이제 4월이에요. 죽을사자 4월. 죽도록 싸우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전라도 군대랑 싸운 게 황토현 전투고요. 전라도 군대가 졌어.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 경군이 파견으로 옵니다. 근데 경군까지 깨집니다. 그게 장성 황룡촌 전투예요. 룡자 들어가면은 용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군이 깨진 겁니다. 자, 중앙군까지 깨졌어요. 이제 그 민씨 일파한테 기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당시 집권 세력은 민씨 일파입니다. 외국 군대를 다시 부르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너무 변수가 커져버린 거예요. 외국 군대를 불렀는데. 어떤 일을 택할 때 내가 이걸 할지 저걸 할지 이 택하는 것은 오로지 내 변수에만 의지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게 되면은 내 변수 위에 뭐가 들어오죠? 이 사람들의 생각도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세에 기대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가. 내 생각 외에 다른 이해관계가 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계속 만들었었던 게 누구라고요? 민씨 일파들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욕을 많이 먹어요. 이 한줌의 권력 때문에 외세를 끌어들였다라고 해갖고요. 그래서 외국 세력 불렀다라면 누구라고? 외국 군대 불렀다면은 대원군 일파 아니에요. 누구다? 민씨 일파라고 하는 겁니다. 민씨 일파. 그러니까 다시 불렀어. 다시 불렀는데 몰랐지 뭐예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는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 다 해놓고 있다가 심지어는 그 군단 소집령까지 내리고요. 일본 애들이 그때 그 전시 계엄령까지 선포했었을 거예요 아마. 이모군란 때 이미 그랬었다고는. 이모군란 때 대기해놓고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아예 청나라 움직임과 동학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예 그냥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이건 아예 싸울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는 옳았구나. 기회가 왔다. 우리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이 전력을 이제 써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갖고 이제 아예 전쟁을 목적으로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보다 더 많은 수가 들어와요, 일본 군대가. 그래서 생각지 않게 누구도 들어왔다? 일본 군대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그거예요. 청나라 군대 불렀는데 일본 군도 들어왔다. 일본 군대가 들어온 핑계가 뭐였었다고요? 옛날에 그 텐진주야 기억하지? 한나라 군대가 가면은 다른 나라 군대한테 알리기로 그때 약속했었잖아. 이제 그걸 얘가 확대 해석한 겁니다. 그 알리기로 했었던 것을 공동 파병권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갔으니까 나도 간다 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식겁하게 된 겁니다. 큰일 나게 된 거야. 그래서 뭐 한다? 이제서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화해 선언했었던 지역이 전주예요. 그래서 이걸 그 유명한 전주화해라고 하는 겁니다. 전주화해. 전주화약 아시겠죠? 자, 전주화약으로 농민군들을 해산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들도 이제 해산하라고 하는데 안 가려고 그래. 이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라는 거야. 우리 끝났다고요. 얼른 가시라고요. 그런데 안 가. 일본 애들이 다른 핑계를 만듭니다. 얘들이 군대를 철수하지 않으려고 무슨 핑계를 댈까 고민을 막 하다가 있잖아요. 뭐 이거 정도면 되겠다. 야, 조선 놈들이 등신 같으니까 얘들이 자꾸 발전도 안 하고 되게 못 살고 무식하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온 김에 얘들 좀 싹 뜯어놓고 가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야, 니네만 내 개혁 좀 시켜주고 갈게. 그러니까 청나라한테도 그래요. 야, 우리 같이 남아서 얘들 좀 손 좀 봐주고 가자 하는데 청나라는 이런 입장이야. 자기 혼자 지금 지배하고 있었는데 일본하고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싫다라고 합니다. 싫다라고 말하니까는 바로 절교 통지서 보내고 이제 전쟁으로 발발하게 돼요. 그냥 노린 거야. 청나라가 싫다라는 말을 하게끔 유도한 겁니다. 우리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걸 네가 왜 시켜? 우리나라 적인데 내가 할게 하면서 만든 게 교정청이라는 자주적 개혁기구를 만든 겁니다. 이 교정청 만들 즈음에 농민군들은 집강소라는 걸 만들어갖고 농민 군대는 철수했지만요. 농민군 지휘부가 지방의 군수들하고 같이 있죠. 지방 통치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농민군에 의한 자치가 이루어진 시기였었어요. 이 동학농민운동 때가.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 기구를? 농민군들의 그 자치 기구를 집강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강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은 교정청이 심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아직까지는 농민하고 정부가 화해 관계를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교정청 만들었는데 그냥 개무시합니다. 우리 의견은 듣지도 않아요. 그냥 교정청 만든 거 무시하고 경복궁을 점령해갖고 왕부터 잡아요. 왜죠? 지금 전쟁은 한국 땅에서 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왕을 잡은 거야. 그러고 청나라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평택항 앞에서 아산에서 전쟁을 제일 먼저 하게 돼요. 거기에 청나라 군대 주둔하고 있었거든.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동아시아 역사를 바꾼 2000년 만에 동아시아의 패권을 바꾸게 된 그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동아시아 역사를 바꾼. 그래서 일본 애들은 그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도 뭔가 당당하게 국제사회 일원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항상 주변 국가들은 자기를 왜라고 불러요. 되게 짜증날 것 같아. 우리 이번에 월드컵 4등 했어요. 그래? 외놈 새끼들이 잘했네. 이런 식이 항상 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한 관계였었단 말이야. 알아주질 않으니까. 근데 그게 완전 역전되는 사건이었었다고요. 그러니까 개화 정책을 먼저 추진해갖고 제일 먼저 근대화를 추진했었던 게 새로운 시대에서는 1등까지 가는, 아시아권의 1등까지 가는 계기가 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산업이 한번 바뀌거나 세상이 바뀔 때 그 물을 잘 타면요. 그렇게 취급받던 나라도 크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청나라하고 전쟁하는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일본하고 청나라 붙었을 때 당시 주변 국가들은 혹시나 싶어서 그래도 그렇지 청나라 사이즈가 있는데 아무 편도 들지 않았어요.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일본이 이긴 거예요. 자, 일본이 이기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의 파트너십을 일본하고 체결하려고 이제는 막 이제 바뀌게, 이때 바로 바뀌진 않아요. 근데 막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서양 국가와 아시아 국가가 이게 맺어지는 관계가 바뀐 사건입니다. 일본식으로 이제 조선을 기억합니다. 여태까지는 청나라식으로 조선을 장악하고 있었다면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기 쉽게 일본식으로 바꿔나가려고 만든 기구가 군국기무처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개혁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개혁 못한 거야. 시도만 하다 끝난 거고, 이게 개혁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무슨 개혁하는 정부 있었잖아요. 뭐 있었지? 아까는 퉁리 뭐뭐뭐. 이게 몇 년대? 요거는 80년대 스타일이야. 80년대 스타일. 이제는 몇 년대? 90년대 스타일이야, 90년대. 근데 90년대 스타일에는 재수없지만 뭐가 좀 묻어 있다고요? 일본의 냄새가 묻어 있다라는 거야, 일본의 냄새가. 아시겠죠? 그걸 전제하고 갑니다. 일본의 냄새가 묻으면 어떤 개혁이 좀 나타나는가, 요거를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된다고요. 요 군국기무처 한 개혁을 뭐라고 한다고요? 90년대 스타일 개혁이라고도 하고 가보 개혁이라고 합니다. 가보년이니까 이때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번째 개혁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때 추진했었던 개혁을 잘 살펴보면은 이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잘 살펴봤더니 어디에서 했었던 개혁 시도랑 되게 똑같더래요. 아까 3일 천하로 끝나긴 했지만은 갑신년에 있었던 정변 세력들의 생각하고 되게 유사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아까 갑신정변 세력들이 꿈꾸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었죠? 이렇게 생겼다 그랬었죠. 이렇게. 얘들이 이걸 다시 시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씩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왕 자체를 죽이면 공화정이고요. 왕은 2대 통치하지 못하게 하면 뭐라고 한다?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개혁을 합니다. 이거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 실제 입헌군주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의 손발을 다 묶어버려야 되잖아요. 왕을 권한을 빼야 되잖아. 아까 갑신정변 때는 뭐 했었죠? 왕의 근시기 구두를 없앴죠. 내규 혁파한 거 있었죠. 그렇죠? 내시부 규장을 혁파했다.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왕이 여기를 못 나오게 합니다. 정부로. 이걸 단절시켜요. 단절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국내부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일본식 기구입니다. 이거는. 그 당신은 궁궐 사무만 보세요. 왕이면 궁궐 사무만 하면 되지 왜 정부까지 나서갖고 나댑니까? 오지 마세요. 저리 가. 끊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궁중사무와 정부사무를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시켰다. 그래서 왕의 일은 어디까지만? 왕의 일은 여기 직원들 살피는 것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거지? 왕의 권한을 대폭 줄인 겁니다. 그래서 국내부와 의정부를 분리시켰다. 국무와 정무를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또 뭐 있었죠? 국제관계. 국제관계는 어떻게? 청나라와 우리가 속국관계를 있는 게 이게 가장 전형적인 전통적인 관계, 전근대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끊어내야 돼.
여기서도 어떻게 한다? 청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는 쉬웠나 어려웠나? 아까는 청나라의 외압이 너무 클 때니까 쉽지 않았고 지금은 청나라가 깨갱한 시기라 너무 할 만한 시기야. 그래서 좀 다릅니다. 아까는 그 조공 관계 좀 없앱시다. 되게 옛날 얘기를 했었다면은 지금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청과의 모든 관계를 다 폐기시켜버립니다. 하나씩 얘기 한번 해볼까요? 청과 관계를 폐지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청나라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나라 연호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같은 말이 뭐지? 우리 독자적인 연호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연호를 못 만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냥 조선 개국 몇 년 이렇게 썼었어요. 아시겠죠? 따로 연호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연호를 쓰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조선 개국 몇 년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자, 또 해봅시다. 뭐 있을까? 중국과 체결에 썼던 모든 조약은 지금부터 무효라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야, 우리가 중국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야, 여태까지 체결했던 조약 다 무효야? 이런 말 합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가부격 때. 누구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그래서 전통적인 중국과의 관계가 대부분 청산이 됩니다. 이때. 자, 또 가봅시다. 자,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의 힘을 빼고 중국의 힘을 빼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하죠? 백성들의 문제도 해결해 줬잖아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도 해결해 주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게 백성들이 늘 짊어지고 있는 짐 세 가지가 있단 말이지. 그거 뭐다? 이것도 해결해 줘요. 이 세 가지 뭐라 그랬었죠? 토지, 수치, 신분이죠. 해결해 줍니다.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근데 토지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되게 힘든 게 월급을 타면 월급의 4분의 1이 그냥 이게 부동산 세금으로 나가는데 월세로 내야 되는데 그 월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부동산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는데 부동산 문제는 안 고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의 성격이 어떻다고요? 개혁 세력은 맞긴 맞는데 그래도 부동산 가진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쟤들은. 그래서 이거를 지주중심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는 언급하지 않는다? 토지 문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 토지인데 이건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농민들의 기반한 개혁들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거는 고쳐줘 근데. 자, 여태까지 세금을 막 잡세들이 많았었잖아요. 그 잡세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조세 법령주의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조세를 어떻게? 법에 근거한 것만 거두겠다라는 걸 약속을 합니다. 자, 또 하나가 조세는 이제부터 돈으로 냅니다. 조세 급납하라고 그래요. 자, 돈으로 내면 어떻게 될까?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와갖고 현물 막 뺏어갔던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콩 나온 거 있으면 그 10분의 1 주세요 좀.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돈으로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단은 시켜줘요. 자, 하나 더 한다 그랬었죠. 재정기구 뭐 한다? 통폐합을 합니다. 아까는 의정부 6주였었다면은 지금은 의정부 8아문이에요. 그 의정부 밑에 부처라고 해갖고 처는 부 밑에 있는 겁니다. 의정부 밑에 군국기무처가 있고 그리고 의정부 밑에 실무집행기구로 8아문이 있었어요. 이때 재정기구는 탁지아문이라고 합니다. 탁지아문. 아까는 호주였었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번에는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시켜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갑신연변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그림 하나만 그려두면 돼.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신분. 아까는 시도만 하다 끝났다면은 그냥 아까 무슨 얘기했다는데 되게 의미를 두고 있죠? 인민평등권을 얘기했다는데 되게 의미를 두고 있는 거고 여기는 진짜 없앱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분제도가 이때 없어져요. 가부기업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의 힘이 있긴 했지만요. 일본이 지금 전쟁 중에 바빠갖고 간섭을 거의 못했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이 주변은 지금 전쟁하느냐고 둘이 싸우느냐고 이제 우리나라 간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조금 주변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 하에서 이때 진짜 많은 게 변하게 됩니다. 이때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통적인 신분제도가 이때 없어지게 돼요. 이때 없어진 신분제도 쭉 한번 얘기 한번 해볼래요? 신분은 그게 특권신분하고 차별신분이 있는데 양반제도가 없어집니다. 양반 문벌제도가. 양반 문벌제도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시나? 뭘 없애면 될까요? 되는 놈만 되는 구조. 시험제도 없애면 돼요. 이게 과거 제도가 처음 생길 때는 골고루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제도였었는데 이게 1000년 지나니까는 양반들이 관직을 독점하는 제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애는 게 과제였었거든. 이때 없어집니다. 과거 없애면 뭐로 이제 공무원 뽑지?
새로운 관리 등용 제도를 만들어요. 새로운 시험 제도가 생깁니다. 이때. 이렇게 양반 특권 신분, 문벌제도는 없앴고요. 문벌제도. 차별 신분들이 있는데 이때 대표적인 차별 신분이 누가 있었냐면은 요거 그냥 두 문자를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백과 노칠이라고 하는데 백정, 과부, 노비, 칠반천인 이 네 명이 대표적인 차별 신분이었습니다. 놀랍죠? 조선시대는 여성 자체가 차별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여성도 들어갑니다. 네 개의 차별 신분에 모두 들어간다. 여성도 들어가는데 여성을 혹시 법으로 제약했었던, 그러니까 사실상 차별받는 거 말고 법적으로 차별했었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재혼 금지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한 남자만 만나야 돼.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이 두 남자 만나고 세 남자 만나는 것은 만난다 하더라도 이게 민사 문제지 형사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이걸 형사 문제로 취급한 거야, 조선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재혼을 못하겠었는데 그게 400여 년 만에 지금 풀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풀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까지도 있잖아요.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여성들이 재혼하면 막 손가락질 했었다. 뭐 했다고 하면서 사회적 관습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자까지도 그랬었어요. 근자까지도.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재혼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이랬었단 말이에요. 요 시선을 사회적인 관습마저 없애버린 그 유행어가 뭐냐면요. 그 말이 그 유행어의 힘이 되게 크거든. 사람들이 유행어를 쓰게 되면은 이게 그거를 내재화시켰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을 사용하게 되면은 유행어라는 게 돌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쓰는 순간 그건 이제 내재화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됐다는 건데 요 말 한마디가 되게 컸었던 것 같아. 돌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있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이게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그런 걸 받아들인 게. 자, 법적으로 이때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백정, 과부, 칠반천인, 노비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여성도 재혼 이제 할 수 있어요. 전근대적인 악습을 폐지하는데 이때 없어진 악습이 뭐냐면요. 도혼. 조선시대 여자가 해야 될 수 있는 딱 두 가지 일은 정조를 지키는 것과 생산을 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성은 사람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요. 여성이 평가되는 두 가지 가치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생산하고 정조였었어요. 그 정조를 위해서 만든 게 재혼금지법이고 생산을 위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요. 여성들이 초경 때 딱 지나면 이제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 때 이제 결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 없앱니다. 우리가 지금 이슬람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막 여러 사람 일부 다투자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돈으로 막 어린애 사갖고 막 데리고 사는 거 있죠.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조혼 금지시키고요. 인신매매 금지시키고 연자제 금지시키고 연자제 전근대적인 법이죠. 그리고 고문제도 없애고요. 조혼, 고문, 연자제, 인신매매 같은 거 없앱니다. 이거를 조거연인이라고 합니다. 조거연인. 백정하고 노비하고 과부를 풀어줬더니 뭐가 되더라? 조거연인 됐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거연인. 자, 이 개화파들이 지금 한 개혁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얘 빼고 뭐 했다고? 두 가지 한 거잖아요. 두 가지. 근데 이 중에 세금은 뭐 있었다고요? 세금은? 급납화와 재정기구 통폐합이 있었죠. 하나 더 있어. 신식화폐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 더 추가할게요. 뭐 했다고요? 처음으로 신식화폐 제도를 만들어요. 이때 만든 게 뭐라고요? 은본위제라는 걸 이때 만들게 됩니다. 은본위제. 자, 은본위제 만들고 그리고 실제 통용되는 화폐를 만드는데 이때 통용시키는 화폐를 백동화라고 합니다. 백동화. 그러니까 백동화라는 단어는 갑오개혁 이전에 등장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1894년 밑에 보시면 1차 농민 분기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1차 갑오개혁이 있는데 일단 여기는 워낙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 순서가 잘 나와요. 그 1차 분기 다음에 1차 갑오개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순서 되게 잘 나와요. 그중에 1차 분기 내에도 사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두 문자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농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어갖고 뭐 가지고 싸우냐면요. 겨우 고무백토 가지고 싸웁니다. 고무백토. 고무백토 장전해서 싸웁니다. 이게 1차 분기 순서예요. 그 2페이지 맨 왼쪽에 보면은 음영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두 문자, 그렇죠? 순서 잘 기억해 주세요. 고무백토 장전. 자, 그 다음에 5월부터. 5월은 오판이라고 적어보세요. 오판. 우리나라 뭔가 오판한 거야. 군대 불렀더니 이게 전쟁으로 번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전쟁 시기로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전쟁으로 와전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5월부터는. 자, 이거 두 문자 따면은 군화, 교정, 경청, 군대라고 합니다.
전쟁 시기 때는 군인이 군기가 바짝 들어갔고요. 군화를 고첨에다가도 관등선명, 손만 대면 관등선명 되고 했다는 거지. 군화, 교정, 경청, 군대. 자, 군대 파병, 전주화약, 교정청 설치, 경복궁 침공, 청일전 발발했다. 그리고 군국기무처까지. 아시겠죠? 요 1년의 순서 너무 잘 나옵니다. 자, 조금만 묶어볼게. 1차 농민봉기는 어디서만 있었던 봉기다? 어느 지역에서만? 전라도 지역에서만 있었다. 그래서 1차 봉기 때 전라도가 아닌 충청도 지역 이름을 집어넣으면 다 틀리는 거야, 그거는. 군국기무처 설치 이전에 충청도 지역에서 무슨 전투 있었다라면 틀리는 말입니다.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 박스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두 개 박스에는 삼각형을 두 개만 그려보세요. 그리고 삼각형 맨 밑에다가 화살표 세 개만 그려보시고.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지금 개혁의 주체가 달라. 동학농민운동은 어디서 개혁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개혁하는 거고, 갑오개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시야가 달라, 시야가. 그래서 얘들은 요거 세 개 고쳐달라는 게 다예요. 나 괴롭히는 것들. 요 사람들은 요건 덤으로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있어. 뭐도? 얘도 없앴으면 좋겠고, 얘도 없앴으면 좋겠고. 조금 사이즈가 크단 말이야. 시야가 좀 넓단 말이지, 좀 더. 아시겠죠? 말하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얘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 좀 없애주세요 하는 게 다라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미래상이 없어, 얘들은.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이 그냥 괴롭히는 것 좀 없애주세요 라는 쪽으로 말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거지. 뭐 아는 사람들이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삼각형 두 개 그려주시고요. 주로 농민은 어디? 세 개 위주로 얘기한다. 하나씩 갈게요. 토지 좀 나눠주세요. 이건 누구만 얘기하는 거다? 개화파들은 절대 얘기 안 해요. 갑신 갑우 때 나오는 말 아닙니다. 언제? 이거는 농민운동에만 나오는 거야. 토지 평균 분작. 아시겠죠? 요 세금은 여기는 뭐 조세 급납화, 재정 일어나 이런 어려운 말들 하지만요. 이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해. 모르니까. 그냥 잡세 거두지 마세요.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왕에 빌려졌었던 그 채무들은 무효로 합시다. 그런 정도의 말밖에 안 합니다. 마지막 신분 한번 보자, 신분. 요건 어떻게 해요?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는 둘의 관계가, 둘의 생각이 똑같아. 신분은 그야말로 농민들을 구속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농민들도 신분은 없애주세요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둘이 일치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도 하죠? 신분 문제에 관해서는 농민들의 요구가 갑오개혁에 그대로 수용됐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같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저 좀 보세요. 그래서 문벌 폐지와 백과 노칠은 누가 얘기했다? 둘 다 얘기했다는 거. 가끔 그걸 물어봐요. 문벌 폐지를 둘 다 얘기했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달랐거든. 그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까 갑신은 뭐 얘기했었죠? 문평이라 했었죠.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 동학은 지인이라고 해요. 지벌타파, 인재 등용. 달라? 표현이 좀 다릅니다. 갑오개혁 때는 문구인이라고 그래. 문구인. 문벌에 구애받지 말고 인재를 등용하자 해갖고 표현이 달라서 자주 냅니다. 그거. 아시겠죠? 그중에 인민평등권이 제일 잘 나와요. 국제관계는 어떻다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람들하고 국제관계 인식이 어떻게 다르게? 국제관계 인식. 이 사람들은, 개화파들은 일본은 자기들한테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야. 누가 싫은 거지? 전통적 관계에 있었던 청나라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반청은 얘기해도 반일은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료에 외와 내통한 자들은 엄징한다. 이런 말 나오면 누구는 아니라고요? 개화파 아니야, 그거는.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청나라도 밉지만 일본도 미워요. 일본을 왜 밉다고 생각했었게? 지금 국내 쌀값이 지금 막 오르고 있는데 가뜩이나 생계 지금 수입도 없는데 쌀값만 오르니까 미치겠단 말이야. 쌀값은 왜 오를까요? 한국에 썼던 쌀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이게 일본으로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쌀값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미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게 다 일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컸다 작았다? 컸었단 말이에요. 반일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페이지 맨 왼쪽 보시면은 1차 농민봉기 밑에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에 개화파들하고 명확히 구분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다? 외와 내통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토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두 개는 개화파들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아시겠죠? 토지 평균 분작, 외와 내통한 자는 엄징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거는 동학 농민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파란색 편 한번 들어볼까요? 개화파들하고 공통점은 없나? 있다. 그게 뭐죠?
요거 이렇게 하면 돼요. 농민, 계화파. 신분 문제는 교집합. 자, 뭐는? 반외, 토지. 이거는 교집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1차 가부기억 박스 한번 볼까요? 그 박스도 잘 기억해 두세요. 박스 이거 기억하려면은 방금 말한 삼각형 그려놓고 자꾸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삼각형 안에 뭐만 잘 그리면 되죠? 화살표 3개만 잘 그려놓으면 돼요. 아시겠죠? 요 3개는 고쳐보려고 한다. 뭐는 안 하면서, 토지는 안 하면서, 이 2개는 고쳐주려 했다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재정 문제와 신분 문제는 둘이 공통점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재정 문제는 언급하는 방식이 다르고 신분 문제는 언급하는 방식도 같아요. 신분 문제는 거의 똑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가부기억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음령 처리한 거. 이거 뭐라고? 조고 연인됐다. 누가? 백과 노칠 조고 연인됐다. 이게 누구하고 연인된 거죠? 과부하고 그 힘센 노비가 연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비는 총각이야. 과부는 돌싱이에요. 돌싱이 총각 만나려면 뭐 있어야 되죠? 요거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있다는 표시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 좋은 백 들고 다닙니다. 제 좋은 백. 재정 일어나, 조세 급납하, 은본이제, 백동아, 제 좋은 백 들고 다녀요. 아시겠죠? 이게 가부기역대다. 자, 1차 가부기역 와중에 있죠. 농민들이 다시 봉기합니다. 청일전쟁이 사실상 일본의 승리를 끝나면서 일본 군대 상당수가, 일본 군대 일부가 농민군들 진압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들고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 들고 일어날 때는 전라도만 일어날게요? 아니면 어디도 일어날게? 충청도 분부도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차 봉기 때 전라도 사람들만 따로 움직이면서 자기를 뭐라 불렀냐면요. 이 북쪽에 있는 충청도 사람들과 구분해갖고 자기를 남접이라고 스스로 불렀었어요. 그래서 남접, 북접 이런 용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봉기 때는 남접 사람들만 봉기에 참여했다면 2차 봉기 때는 어떻게? 남접, 북접 가릴 것 없이 다 나섰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 봉기 때 가장 중요한 접전지가 어디다? 충청도였다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 아시겠죠? 자, 지금 어디 사람과 어디 사람이 모이는 거죠? 전라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이 모이는 건데 둘이 만나서 서울 가자는 거야. 서울로 진격하자는 겁니다. 둘이 만나려면 만나기 좋은 곳이 어디게요? 충청도 사람들 보면 충청북도에 있어. 충청북도와 전라도 사람이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면 되게? 충청남도에서 모인 겁니다. 지금도 이름만 들으면 그냥 눈물 나오는 곳이야. 슬픈 데입니다. 어디? 해필 거기야, 해필. 논산에서 만나서 한 겁니다. 논산에서. 여기 이제 2차 분기입니다. 논산에서 만난 건 누가 만났다고요? 충청도, 전라도 사람들 같이 만났다. 남북접이 같이 만났다. 논산에서 서울 가려고 하는데 일본 놈들이 중요한 고지를 먼저 선점해갖고 버티고 있었어요. 여기를 뚫고 가야지만 가는데 못 뚫었어. 그게 어디다? 공주예요. 공주 우금치라는 고개를 선점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것다 농민군들은 쪽수로 싸우고요. 일본군들은 한 중대급 규모밖에 안 왔거든. 근데 명수는 3만에서 5만까지도 얘기합니다. 중대급이면은 몇 명 안 되는 거야 진짜. 거기다 이제 일본 군대 중대급 규모의 아주 작은 군대라. 그래 우리나라 이제 관군이 내려가서 이제 같이 일본 군대와 관군이 연합군이고 농민군하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깨졌다? 관군하고 일본군 합쳐봐야 기백 명도 안 될 거예요. 농민군은 많게는 3만에서 5만까지 보는데 이게 왜 말이 되나? 왜 깨졌을까요? 일본군들이 이때 가지고 왔었던 당시 최신의 무기가 뭐냐면요. 요즘은 이제 최신의 무기 하면 이제 로켓 같은 거 얘기하지만 그때 최신의 무기가 뭐였었냐면은 기관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고지를 선점해갖고 일본 애들이 거기 버티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밀려 올라오면 이제 기관총으로 그냥 갈긴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냥 어이없이 끝나요. 어이없이. 일본 군대가 1880년부터 중국하고 전쟁하려고 군비를 되게 이렇게 많이 장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소총을 만들 정도까지 많이 실력이 상승하고 했었습니다. 일본은 왜 임진왜란 때도 조총 사용했었잖아요. 나중에 자기네들이 현대식 소총을 만드는데 무라다 소총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소총도 만들고 해요. 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K2 소총이라고 소총 만들고 하지만은 그 군비 쪽으로 많이 앞서갔었단 말이에요. 2차 농민봉기는 논산 집결하고 공주 우금천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1차에다가 섞어갖고 잘 내요. 이 농민 전쟁은 몇 년도에만 있었다? 1894년에만 있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엄청 잘 내거든. 자, 우리 지금 이제 1895년 이야기도 할 건데요. 1895년에 들어가는 이야기하고 농민 전쟁에 나오는 이야기는 절대 섞으면 안 돼.
요거는 1894년에만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 농민 봉기, 2차 봉기까지 진압하고 나서 추진한 개혁을 우리가 흔히 2차 개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2차 개혁은 개혁의 주체가 이제 군국기 무처가 아니야. 아까랑 비슷하네? 통리 시리즈가 할 때는 제일 먼저 어떤 기구가 있었죠? 통리기무화문이 하다가 그거 없어지고 두 번째 한 게 뭐죠? 통리군국사무화문 있잖아요. 여기도 그래. 군국기무처가 하다가 걔 없애고 새로 하는데 이걸 2차 개혁이라고 합니다. 2차.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2차 개혁에 나오는 단어는 무조건 뭐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 농민 전쟁과 관련된 어떤 단어보다 뒤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잘 내이 순서. 한번 봅시다. 2차 가보개혁의 신호탄이 뭐냐면요. 홍범 14조 반포예요. 그 형광펜 한번 칠해보세요. 이게 1894년 12월인데요. 농민전쟁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11월에 끝나고요. 농민전쟁 진압하고 나서 왕을 있잖아요. 이 일본 놈이 이제 청일전쟁도 걔들이 거의 다 이겼고 농민전쟁까지 진압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일본 공사를 한 과장급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을 돌려보내고 장관급 사람으로 보내요.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이놈의 새끼 하는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물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려 했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까지 없어지고 나면 조선은 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야금야금 먹으려고 했었는데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잠깐 파토 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물급 인사를 보내갖고 좀 세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놈의 새끼가 왕을 꼬드겨갖고 뭐라냐면요. 너네 조상네 사당에 가서 맹세 한번 하고 와. 그러면은 너도 개혁에 참여시켜줄게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공식적으로 개혁을 전국에다가 반포하는 형식으로 반포하고 난 뒤에 개혁을 추진한 것을 2차 개혁이라고 했고 이걸 구분합니다. 고종이 맹세하고 시작합니다. 맹세 한번 하고 갈게요 하는 게 이때야. 그 맹세를 뭐라고 한다? 홍범 14조라고 합니다. 14개 조를 꼭 실행하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요거 반포하고 난 뒤부터 하는 개혁을 뭐라고 한다고요? 2차 개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순서 먼저 기억할게요. 홍범 14조는 절대 뭐와 병립할 수 없다.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사건들하고는 병립할 수 없다. 무조건 뭐가 뒤에 있어야 된다? 얘가 뒤에 있어야 된다. 하나만 더 갈게요. 홍범 14조 반포 뒤에 있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지금 말하는 2차 개혁의 내용들. 요거는 홍범 14조 반포 무조건 뒤에만 있어야 된다. 이게 12월이기 때문에 2차 개혁은 대부분 1895년에 나타납니다. 개화파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정부 형태는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근대 국가야. 서양식 국가입니다. 서양식. 서양식 국가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래요? 어떻게 생긴 거라고? 요거거든요. 요거 지금 그리다 만 겁니다. 요 그림의 핵심이 뭐라고요? 얘가 없어진다는 거고.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하나가 더 특징이 있어요. 정부는 삼권 분립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삼권 분립 체제를 시도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입법부는 얘기하지 못하고요. 이때는 의회 얘기지는 못하고 뭐 정도만? 사법부 정도만 독립을 시킵니다. 사법부. 그래서 처음으로 삼권 분립 시도가 어쨌든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여기는 혹시 정부의 권력, 왕의 권력 없나 지방에는? 지방에 왕의 대리인들이 있어요. 이거 두고 이걸 바꿀 수는 없단 말이야. 여기도 고쳐야 돼. 여기 누가 있을까? 왕의 대리인들이. 지방관들의 권한도 약화시킵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관 중에 힘이 제일 센 사람이 도지사예요. 도지사는 종이품입니다. 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방에서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파워가 세단 말이야. 어떻게 없앨까 고민하다가 8개 도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23개로 쪼개버린 겁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지겠지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관들의 권한도 대폭 축소한 게 언제다? 2차 개혁 때. 그러니까 2차 개혁 때 핵심은 우리가 뭐임을 알 수 있죠? 남아있었던 왕권마저 와장창 깨버리는 게 초점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왕의 사지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사법권, 지방지도, 사지. 그렇다고 왕의 권한 없애는 것만 개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발전되는 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뭔가 발전되는 상의 개혁을 하는데 대표적인 개혁이 뭐냐면은 자, 우리 개혁할 때 늘 나타나는 삼총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있었지? 언, 교, 산 있죠? 이 중에 하나가 나타나, 하나가. 뭐? 교육에 관한 게 나타납니다. 요거를 그 유명한 교육 입국 조서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왕이 전 국민을 상대로 교육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한 거였었어요. 이때 무슨 담화문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은 이제부터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로 간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겁니다. 청사진을.
아시겠죠? 이때까지는 근대식 학교에 시스템이 없었어요. 최초에 근대 학교 한 개씩 생긴다는 거지 학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학제가. 그걸 처음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나옵니다. 내 사지를 잘랐다. 사지. 그리고 내 사지 교육한다 해도 됩니다. 교육 입국 주소 반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나라 뭐로 가겠다 약속했다고요?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은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로 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소학교를 만들려면은 전제가 있어. 뭐를 먼저 만들어야 되게요? 선생님 먼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저때 사범학교를 먼저 만듭니다. 이게 한성사범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만듭니다. 자, 거기 2차 개혁 보세요. 내각 7부, 의회라는 말은 안 했지만요. 의회가 만드는 정부를 내각이라고 해요. 그 내각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행정부를 통칭해갖고 내각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의회가 만드는 정부를 제한적으로 내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내각은 흔히 그냥 의회가 만드는 정부를 말하는데 그냥 보통의 정부를 다 내각으로 부르기도 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각 7부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회 제도를 말하진 않았지만은 의회 제도와 유사한 게 나타나긴 했다라는 겁니다. 내각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뭐라고요? 어떻게든지 삼권 분립을 한번 해보려고 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2차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문자 따면은 내 사지를 잘랐다. 내 사지 교육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잘 나와요? 이게 뭐 뒤에 있었던 거라고요? 홍범 14도 뒤에 있다. 지금 말하는 단어들은 무조건 뭐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사건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너무 잘 나옵니다. 내 사지 교육한다. 그 외국 학교는 밑줄만 긋고 좀 말아보세요. 외국 학교는 학교 만들 때마다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당시 국가가 만든 학교 중에 가장 관심도가 높았었던 학교가 뭐라고요? 외국 학교입니다. 최초의 관립학교인 동문학도 영어학교였었어요. 유경공원도 영어로 수업했었습니다. 사실상 영어학교예요. 실제 유경공원은 1894년에 영어학교로 바뀝니다. 실제. 그러니까 외국어 학교 만드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한 논점이었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는 와중에 전쟁이 끝나네. 전쟁 끝나고 나서 청나라 일본 간의 전쟁 강화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걸 시모노세키에서 체결합니다. 그걸 그 유명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은 어떨까요? 일본이 요구하는 내용이 잔뜩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잔뜩 들어가는데 얘들이 손대서는 안 될 것에 손을 대게 됩니다. 지금 중국은 여러 나라들 생각하기에 이때 중국은 뭐였었는 줄 아세요? 그냥 먹입니다. 먹이. 다만 이때 서양 국가들은 양심과 문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먹이를 그냥 막 대놓고 야만스럽게 먹지 못하는 거지. 그냥 먹이야. 점잖게 먹으려고 하는 거지. 얘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일본이 훅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중국이라는 먹이 중에 아직 먹히지 않은 지역이 있었거든요. 사람도 많고 시장도 넓은데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땅이 있었거든. 어딘지 아세요? 그게 만주였었는데 만주를 지가 통째로 먹겠다고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청일전쟁의 결과로 요동 땅을 나한테 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요동 땅이 만주로 가는 길목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만주를 독점하겠다고 지금 한 겁니다. 자, 이러자 일본에 있었던 외국 공사관들이 일본 외무부 장관을 찾아갖고 항의합니다. 일주일도 안 돼갖고. 그러자 일본 애들이 미안해 하면서 그 슥슥슥 지워버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삼국이 간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삼국이 간섭할 때 이걸 이끌었었던 주역이 누구였었다고요? 러시아였었습니다. 자, 그러자 한국에서 러시아만이 이 한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정책이 다시 나타나게 돼요. 자,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정책이 몇 번째 나타나는 거지? 두 번째야. 아까 누구 때문에? 아까 청나라 때문에. 갑신년변 이후에 청나라 때문에. 이번 누구 때문에? 이번엔 일본 때문에. 그래서 한국을 둘러싼 나라가 러시아, 청나라, 일본 세 나라밖에 없었는데 이 중에 러시아는 항상 뭐였었다? 러시아는 세력균형 정책을 쓸 때마다 필요했었던 조커 같은 나라였었다는 거죠. 조커. 아시겠죠? 그 조커 쓴 게 두 번이었었다는 겁니다. 갑신전변 뒤 그리고 청일전쟁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라는 조커를 쓰게 만든 계기가 뭐라고요? 삼국 간섭이다. 자, 이렇게 러시아를 불러들였더니 일본 애들이 한 짓이 뭐죠? 러시아를 불러들인 그 세력을 제거한답시고 한 게 뭐다? 왕비를 제거하는 작전을 핀 겁니다. 이른바 여우사냥이라는 작전을 전개한 거예요. 그게 뭐죠?
을미사변이라는 진짜 추악한 작전을 벌인 겁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을 벌이게 된 거예요. 치욕적인. 한 나라의 국모가 외국 군인들이 궁궐까지 들어와갖고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자, 시므노세키 삼국간섭 을미사변 이어진다. 이 을미사변 때문에 뭐가 나타나죠? 의병이라는 게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의병, 이거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하는 개혁, 을미사변 일으키고 다시 친일 내각이 수립되거든요. 다시 친일 내각 수립되어갖고 다시 하는 개혁을 요걸 나눠서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을미개혁. 가부개혁은 크게 몇 번 있었다고요? 1차, 2차 을미개혁 3번 있었다고 봅니다. 기점은 뭐죠?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면 하는 개혁을 1차 개혁, 홍범 14조 반포되고 하는 개혁을 2차 개혁. 그 개혁은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한 개혁이다. 이거 잘 알아주셔야 되고, 세 번째 뭐다? 대체로 을미사변 이후의 개혁을 우리가 을미개혁이라고 한다. 대체로. 아시겠죠? 자, 이거 굳이 두 문자 따면요, 시사물 을춘이라고 해요. 시사물 을춘. 자, 여러분 을자 들어가면 몇 년이죠? 5년이죠, 5년. 을자 들어가면은 시사물 을춘, 이게 1895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을미개혁도 한번 볼게요. 을미개혁은 큰 정치 개혁이 나타나진 않아요. 이때는 일본이 한나라 왕비를 시하고 난 뒤에 벌인 사건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눈치를 보느냐고 정치 개혁을 크게 하지는 못하고요. 근대적인 변화 몇 가지 가져올 수 있는 것만 간단히 합니다. 자, 이때 있었던 게 뭐냐면, 이거 제가 이제 두 문자 외울 때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저승까지 끌고 가는 동물을 말하는 게 있는데, 소가 끌고 간다라고 하거든. 소가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까지 데리고 간대요. 안내하고. 아시겠죠? 이때 있었던 이거 두 문자를 따면은 요거를 소태우구 종단했다 하면 됩니다. 소태우건 종단. 소학규령, 태양령, 우편제도, 건양, 종두법, 단발령, 소태우건 종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소학규령 빼놓고는 다 을미사변 뒤에 있었던 겁니다. 대체로 을미사변 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제개혁을 처음 합니다. 을미사변에 한국 군대가 관여를 해요. 참여합니다. 그 궁궐문을 열어준 게 한국의 그 궁궐 수비대였었어요. 훈련원이라고 하는 궁궐 수비대가 궁궐문을 열어줘갖고 진입을 한 겁니다. 궁궐을 보호하는 게 궁궐 내부에서 왕을 지키는 군대가 있고요. 궁궐 외곽을 지키는 군대가 있었는데 그 궁궐 외곽을 지키는 군대가 일본 군대랑 이제 합세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본 군인들이 들어가갖고 이제 일을 벌인 겁니다. 이때 참여했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결국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에 망명해 갖고 이제 일본에서 합니다. 일본에서 살면서 애를 낳아갖고 키우는데 그 아들이 한국말도 못해. 일본에서 컸기 때문에 아들이 농학 박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생활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해방된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갖고 한국을 위해서 이 농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이 아버지의 죄값을 씻었다. 드디어 우리 조국이 나를 인정해줬다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죄값 씻으려고 한 거야, 이 사람은. 아버지의 죄값을. 이 사람한테 우리나라가 이제 훈장을 줄 때 이분이 이제 병상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드디어 조국이 나를 인정해줬구나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대요. 그 사람이 우장춘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우장춘 박사. 그 아버지가 이때 참여했었단 말이에요. 자, 됐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결국 고종이 이 궁궐을 탈출합니다. 궁궐은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곳이죠. 궁궐까지 일본 군인들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왕이 사는 침실에 일본이 군합발 신고 칼 차고 들어와갖고 사진 보여주면서 왕의 아들한테 네 엄마 누구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궐은 절대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탈출해요. 탈출한 곳이 어디다?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한 거야. 뭐가? 러시아 끌어들이는 정책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신전변 이후에는 세력균형 정책이 실패했지만 이때는 세력균형 정책을 피긴 핀 겁니다. 그래서 아간파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러시아 공산으로 파천했다. 그래서 아간파천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러시아와 일본의 힘이 균형을 갖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본으로 대표되는 국내 세력이 누구죠? 개화파 관료들이고, 러시아로 대표되는 국내 세력은 누구죠? 왕입니다. 그래서 왕과 개화파 관료들의 힘이 다시 균형을 좀 갖춘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파천은 왕권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부개혁 때 추진했었던 개혁 중에 일부를 원위치시킵니다. 뭐 원위치시킬까?
왕의 권한을 뺏었던 거 원위치시킵니다. 그게 내각, 지방제도 원위치시킵니다. 그 내각제도 없애고요. 다시 의정부제도로 돌립니다. 의정부로 돌리고 지방제도는 다시 도로 돌려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8도가 아니라 13도로 돌아옵니다. 13도. 자, 이거 뜻이 뭐라고요? 이거 뜻은 왕권이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그 아간파천 옆에 이거 하나 그려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면 됩니다. 2차 개혁 때 뭐 했었다고요? 의회를 말하진 않았지만은 의회 비스무리한 내각제도 만들었다는 거. 사법권 독립은 시켰다. 지방관들의 권한은 대폭 약화시켰다. 이거 다시 원위치 시키는데 그 그림을 그려두면 된다고.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 있었던 그 개혁을 추진했던 관료들은 왕이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고요. 이제 대부분은 정치계를 떠나게 돼요. 어디로? 제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제야. 이쪽에 있었던 개화파들이 드디어 어디서? 여기서 활동하게 돼요. 여기서. 자, 여러분 잘 봐야 돼. 개화파들이 두 번째 칸에 있을 때랑 세 번째 칸에 있을 때랑 변화가 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거예요. 우리 상상 한번 해보자.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간파천 옆에다가 왕의 권한은 회복되고 있다. 표시 좀 해두시고, 그리고 누가? 개화파들의 위치가 이동했다는 표시를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여태까지의 개화 정책은 민중에 기반하지 않은 개혁 정책이었다면 이제부터 개혁 정책은 어떻다? 민중에 기반한 개혁 정책을 핀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중화된 개화 정책을 피게 돼요. 조금 더 대중화된 개화 정책을 두 글자로 뭐라 부르게? 그러니까 지 혼자 개화 정책 피는 거 말고, 지 혼자 정책 기반해갖고 나 이런 정책 할 거야 그냥 하는 거 말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게요? 이걸 계몽이라고 해요. 계몽. 아시겠죠? 자, 저 좀 보세요. 자, 우리나라 개화파들의 근대화 정책이 개화 정책에서 계몽 정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었던 게 요 시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계몽 활동을 처음 추진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 이름이 뭐다? 독립협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때 생긴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왕과 개화파 관료가 입장이 좀 달랐었는데 둘이 개화를 하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왕권에 대한 태도를 두고 왕권을 키우자. 이 사람들 왕권을 없애자는 로 대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대립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왕권은 회복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활동한다고, 여기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 만든 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독립협회라고 합니다. 독립협회는 이제 민중에 기반한 활동하는 거예요? 기반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민중에 기반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민중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계몽 활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몽 활동. 이제 자기 혼자 막 방구석에 처박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같이 합시다 이제 그러고 다닌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 같은 겁니다. 대립구도 그 그림 좀 잘 그려주세요. 요 개화파들이 저 세 번째 칸으로 내려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자기 편 모집하려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신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 신문을 뭐라고 하냐면은 최초의 민간신문이라고 해요. 신문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여태까지는 만들어지는 게 두 번째 칸에서 만들어졌다면은 이제 어디서? 여기 세 번째 칸에서 민간 영역에서 처음 나온 신문이라고. 이게 무슨 신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독립신문. 이게 앞에 있었던 신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신문이 되게 평이한 문체로 나온다는 거야. 되게 쉬워진다는 거야. 어떻게? 순 한글 신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순 한글 신문의 맥을 여는 거야. 이게 이제부터 신문 나오면 웬만하면 뭐로 간다? 이제 한글신문으로 가요. 독립신문이 최초의 민간신문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1884년에 갑전면 뒤에는 세력균형 정책이 실패했지만 영국 때문에 이번에 그게 된 거야. 그게 아간파천입니다. 을미사변으로 한번 실패했었지만 결국 아간파천으로 되긴 된 겁니다. 그 세력균형을 바탕으로 왕권을 회복시킨 것을 대한제국 수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제국. 아간파천 뒤에 대한제국이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겠죠. 그래서